예,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사법 처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편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여야 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 1번지 대담. 첫 주제는 이병기 전 원장 얘기입니다.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예,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이전에 이병호 전 원장이나 남재준 원장도 상납 관련해서 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조사 도중에 긴급 체포했단 말입니다. 네. 비서실장까지를 했다는 것 차이 말고는 똑같을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했던 과정에서 검찰에서 밝혔던 과정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의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다 70세, 74세 이런 그 70대 이상의 고령들입니다. 예. 이 고령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는 그 이 체력적인 부분들이나 정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 이 긴급 체포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결정적인 두 가지를 국정은 한 것이잖아요. 예. 첫 번째는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뇌물 상납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 그 3인의 국정원장들이 다 사실상 구속됐고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 다 구속됐고 그다음에 상납과 관련해서 남재준, 그 이병호, 이병기 그다음에 그 문고리 3인방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시인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이제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또다시 이 부분과 그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올랐다. 네. 자, 저런 이유들 또 이병기 이제 전 비서실장이 이제 실장 시절에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 쪽에서 어떤 뭐 작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세요? 긴급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천만 원이 1억이 됐다라고 하는 게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게다가 이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장을 하다가 또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적용하면은 신분을 그 직급을 올리는데 그 작용을 했다. 이런 쪽으로 논리 구성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긴급 체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그 검찰에서 나온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소명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좀 균형 잡힌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부분들은 따져야겠지만 결국은 이게 계속 특수활동비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특수활동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그걸 좀 밝히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예전부터 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지 이름만 바꾼다고 지금 뭐 제도 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수사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 5천만 원에서 월 1억으로 상납금이 올라갔다는 부분요. 이게 뭐 일반 국민들이 그 보기에는 뭐 5천만 원에서 1억이면 뭐 한 2배 정도 뛰었고 그다음에 1억이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예.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의 그 규정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수뢰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이면 유기징역으로 7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1억 원 이상이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예. 즉 이미 매달 예. 무기징역에 달하는 행위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예. 국정원 원장들의 혐의는 이제 비껴가기 힘들 것이고 예. 그다음에 특가법을 적용받아서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기본 7년에서 그 10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문제는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총액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수뢰법과 관련돼서만 적용한다 하면 예. 무기징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 정도로 너무 무감각하게 예. 그 특활비를 사용했고 상납했고 상납받았다. 예.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감각했다라는 게 예.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에는 화살의 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지난번에 재판 보이콧 한 이후에 변호사들 접근도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TV 시청하고 독소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어떻게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지, 그러니까 조사 방법과 시기를 놓고 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시기 문제는 어쨌든 이병기 전 원장을 구속을 했고 예. 실제 이제 이병호 남재준 전 원장을 구속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법정 출석을 요구를 할 것인지는 검찰에서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병기 전 원장이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이제 내일 정도 이제 되고 발부가 된다 하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교도소로 가서 구치소로 가서 그 예, 수사를 했던 예.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검찰이 예. 현장에 가서 그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변호인 없이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접견 앞신가 입회하지 않고 뭐 인권 침해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네네. 예. 사실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맞습니다. 되는 날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 입장에서는 착잡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정상적인 과정이면 본인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100주년을 맞았고 기념 우표도 만들 수 있었고 대대적으로 기념 행사도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저렇게 구치소에 있는 바람에 이게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상 건립 가지고 양쪽이 굉장히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검찰이 좀 완급 조절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기존에도 주 4회 정도까지 재판을 밀어붙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 예. 변호사들이 다 사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나치게 이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뭐 어차피 구속 연장도 연장됐고 귀간도 연장됐고 예. 하니까 완급 조절을 좀 해서 이건 결국은 혐의를 입증하는 것, 예. 사실을 밝히는 것 이게 예. 주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망신주기나 뭐 이런 부분들로 검찰이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들은 실체적인 진실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사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지금에 와서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나쁜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완급 조절이나 예우나 이런 부분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볼까요? MB 정부 시절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이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호 전 비서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됐어요. 이제 김태호 비서관까지 이제 출국 금지됐다. 소환이 임박했다는 뜻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항 성명을 하고 지금 가 있잖아요, 외국에. 예, 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MB가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눈앞의 목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구속시키고 그리고 중간 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MB한테 직접적 혐의를 하기에는 지금 로지컬 점핑이 좀 많으니까 예.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태호 그 전 비서관이 관심이 되는 거고 사실 뭐 저도 MB 때 여러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 실세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는 잘 몰랐는데 예. 사실 지금 보면은 이분이 안보 실세라고 얘기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일정 정도 MB를 향한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 그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예. 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MB는 어찌됐든 자기 입장에서 방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MB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면적으로 전이 될 거냐, 예. 계속 밀리고만 있을 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지만 예. MB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했던 그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증거나 뭐 이런 것들 경황이나 담당자들의 증거 이런 것들을 예. 가지고 있을 텐데 예. 이런 것들을 어떤 카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체가 과거에 없었던 또 다른 형태의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예.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 비서실장이고 변호사였는데 그런 면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주 어디까지 갈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MB 측도 아마 이 법적인 대응이랄지는 거에 대응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부산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사태가 김태호 전 비서관의 의미는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일부 시인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즉 그 민간인들을 채용을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시인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그 김태호 전 그 비서관이 대통령 보고 때 배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예. 그다음에 그 이 이재호 그 전 그 권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간자리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통치행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한간 자리가 아니고 그런 거 지시할 정도로 이 꼼꼼하게 예. 이야기할 그 시간도 시시콜콜하게 없다. 하지 않는다. 이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전 과정에 있어서 배석을 했던 김태호 전 비서관을 출국 금지하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지 안 그러면 틀린지 예. 이제 이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판가름이 될 예, 것이고 예. 두 번째 그 이철희 의원이 그 발표했던 사이버 사령부에서 나왔던 내부 문건 VIP 지시 상황이라고 하면서 군무원 정과 관련한 내용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어느 경로로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들어갔는지 또한 예. 김태호 전 비서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김태호 전 비서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알려진 그 두 가지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그 수사가 이어질 것인지 예. 안 그러면 차단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 자리가 한가한 자리냐, 댓글마저도 지시할 정도로 그런 자리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자리죠.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특히 MB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 사장을 할 때 특히 이렇게 그 책상 위에 문서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 있던 분들 얘기는 어느 순간에 이걸 다
바닥에다 뿌려버린대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잘 돼가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거 여쭤볼게요.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MB 이제 집권 초기에 그 어수선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MB가 직접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가지고 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지시는 안 했지만 포괄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 그것도 한두 번은 챙겼을 가능성, 그건 초기에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후에야 알아서 뭐 이제 있는 측근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뭐 챙겼을 가능성 그런 건 전혀 없을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이버 심리전은 특히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그 공작원들이 중국에 대거 몇백 명씩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내에서는 그때 IP 추적을 해가지고 차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전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시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느냐? 예.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사이버 심리전의 본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자고 하면 호남 사람들 제외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호남 사람들을 제외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모시고 있는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호남 사람이에요.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핵심에 있는 많은 호남 사람들을 다 제척해놓고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을 뭐 등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예, 예.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졌던 시점이 정권 초기가 아니고 정권 말기입니다. 2012년 봄의 총선, 그다음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태호 전 비서관이 군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소장이 이야기하는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함으로써 자신의 이후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시점들이 총선이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그걸 예. 갖다가 사소한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지구하기에는 예, 참 예, 예. 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걸 좀 종합해 보면 MB 정부 관련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은 이제 구속이 돼 있죠. 지난 8월에 파기 환송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제 3명의 국정원장이 사법처리될 유기 있습니다. 자, 국정원이 지금 이제 개혁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국정원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제 바꾸겠다.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이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과연 바꾸어서 국정원이 다시 쇄신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다시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저기도 나오는 예, 것처럼 예.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안기부,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면서 저 때마다 왜 저 이름들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국내 정치 공작이었거든요. 국내 여론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그다음에 사찰을 해가지고 특정 야당 정치인들을 집어넣거나 그다음에 각종 북풍을 불러오거나 하면서 국내의 중요한 선거 시기 때마다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통해 가지고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이유 때문에 예.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뭐 남대준, 이병기, 이병호로 이어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4대가 연속 이어집니다. 이명박 정부 그렇죠. 마지막에 예.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네 사람이 다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고 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 왜 이 부분들이 불거졌느냐가 다 국내 정치 개입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네. 전임 역대 지금 직전 국정원 원장 4명이 다 이러한 사법적 처리를 받는 시점에서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겠냐. 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국내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뿌리 뽑아야죠. 알겠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들려주십시오.
전병헌 정무수석 수사가 요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란스럽다 못해 시끄럽습니다. 참 요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검찰은 피의 사실을 흘리고 수사 추진 방향까지 흘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대협 주사파가 아닌 얼굴마담 육두품 정무수석 수사 별 관심 없으니까 피의 사실 흘리지 말고 조용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병헌 정무수석 수사로 마치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우기며 착한 양의 탈을 쓰지 말고 치졸하고 잔인한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예, 국정원이 15개 과제를 마무리했죠. 사실 수사를. 근데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홈쇼핑 후원금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청와대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까지 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장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전 수석의 수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내막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반발을 하는 거다 또는 청와대 내부에 그 반목이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물타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장제원 그 의원 얘기는 결국은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의도는 뭐 일단은 나중에 보면 밝혀지겠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어떤 독특한 성격에 있어서 약간 다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수석이란 말이죠. 정무수석은 그리고 공식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예요. 국회와 야당하고 통로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기파가 아니더라도 비둘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정무수석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예. 사실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1년 여전에 이게 검찰의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서류 처리. 그런데 이거를 또 끄집어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조사하는데 무슨 뭐 빌미가 됐겠지만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그나마 있는 비둘기파까지도 이렇게 절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예. 그렇다고 하면 여야 협치고 국회 존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물 건너가고 사실 협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런 그 타격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소신 있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청와대 그 비서실에 있는 독특한 그 색깔 그거를 중화할 수 있는 다른 요소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국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좀 전 수석에 대해서 이제 맡기는 입장인 것 같아요. 거취 표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자는 뜻 같은데 여당 내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전제가 예. 장제원 대변인이 했던 내용이나 우리 그 김수석 그 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전제가 상당히 불편한 전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에 그러한 사설 정부지에 이제 쭉 내용이 이제 뿌려졌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386과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86과의 갈등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청와대 내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백은우 뭐 이런 소위 말하는 386 그룹과 이 전병헌 수석 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386 그룹에서 전병헌 수석을 쳐내는 과정처럼 자꾸 그렇게 지금 논의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바보가 집권 6개월 차에 그다음에 예산안을 앞에 놓고 그다음에 개혁 입법을 줄줄이 달아놓고 권력 내부에서 그 권력 투쟁을 해서 그 권력 투쟁의 파편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할 그런 바보 같은 정치인, 바보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386 그 운동권대 이 전병헌 수석과의 이 갈등으로 몰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11월, 12월이 어떤 시기인데 청와대 내부 암투설은 전혀 그거는 설득력이 없고 또한 뭐 국정감사 과정에 있어서 합감에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부분은 이제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검찰이 이제 물타기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장제원
대변인이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현직 검사가 투신 자살한 직후에 그 부분들이 흘러나왔고 그 다음 날에 그 한국일보를 통해서 첫 보도가 됐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검찰에서의 물타기라면 그런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요. 키워드 주십시오. 예, 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됐습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는데요. 자, 우원식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의 발언 좀 들어보고 계속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두 당의 불참으로 산자위에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켰고 청문 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청문회를 함께 마치고 보고서 채택 일정까지 합의한 국민의당의 불참은 더욱 납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두 야당의 채택 거부는 하루속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것이어서 더욱 유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빨리 끼워 맞추겠다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고 싶은 유혹을 빨리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인사 문제가 국정 운영이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선의 책임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있다면서 호남 민심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책임은 근본적으로 원행 불일치,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역대급 부적격자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예산안 문제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인준 표결, 그 다음에 감사원장 인준 표결, 이러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그 사회적 재난 특별법까지 이제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홍종학 후보에 대한 이 입장들이 이제 갈라지고 있는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던 것, 즉 불법, 탈법, 위법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도 없었다는 점이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여론들이 찬성적으로, 임명 찬성적으로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즉 국민의 여론과 지금 야당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고 하면서 이제 불편함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예.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야 반여의 상황인 거죠. 예. 호남 민심을 하면은 여당이 되는 거고, 뭐 또 야당의 위치라고 하면은 뭐 안철수계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확실하게 반기를 들어야 하는 거고, 이런 좀 어중쩡한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를 하든지 뭐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예. 상식이 안 맞고 뭐 상식과 국민 정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당에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정으로 가야 하는 거, 검찰에 나가야 하는 거지. 예. 청문회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다음에 있어서는 지금 헌재 소장이나 감사원장이 청문회도 있는데 헌재 소장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내각을 구성한다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기관에 대한 경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나 검증 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야당의 동의를 구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청와대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